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4세기 중엽 흑사병은 유럽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인류의 미래도 무서운 질병이 발생할 경우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는데요. 증산 상제님께서는 앞으로 시두가 없다가 때가 되면 대발할 참이니 만일 시두가 대발하거든 병겁이 날 줄 알아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가 1977년 이후 완전히 사라졌다고 선언했던 시두가 9.11 사태 이후 생화학 테러와 같이 무기화가 될 가능성으로 인해 다시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되었는데요. 상제님 말씀처럼 시두의 대발은 언제 현실화될지 모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백신으로 이겨냈다고 안심했던 사이 바이러스는 사스나 변종 조류 독감 등으로 그 모습을 달리하며 더욱 강력하게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인류 역사와 전염병, 전염병의 현재와 전망입니다. 연세대 의학사연구소 이현숙 교수님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갑자기 사스나 신종플루와 같이 우리에게도 없던 질병들이 생겼는데요. 앞으로 점점 무서운 질병들이 나온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의학이 발달해서 상당한 질병들이 극복이 되었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스라든가 신종플루, 조류독감처럼 새로운 전염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들이 새로운 전염병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이러스 질환은 그 변종이 매우 쉽게 나타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인류의 건강을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강의를 본격적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서양의 전염병과 그리고 한국의 전염병에 대해서 선사시대부터 일제시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해방 이후 전염병부터 오늘날 문제가 되는 전염병을 살펴본 다음에 앞으로 한국 사회를 위협하는 전염병에 대한 전망을 곁들여 볼까 합니다. 네, 1945년도에 해방이 되면서 지금까지 사실 한국 사회는 지금까지 5천 년의 역사 중에서 가장 격렬한 사회 변동을 겪게 됩니다. 해방이 되면서 이제 남북이 분단이 되었죠. 그러면서 그 수많은 그 인구 이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인구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1910년에 1,330만 명에 불과하던 인구가 1944년에는 2,59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1945년 해방이 되면서 남한에는 1,600만 명의 인구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해방 이후 일본이나 중국, 동남아시아로 갔던 그 한국인들이 대거 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북한에서도 북한에서도 남한 쪽으로 넘어오는 그러한 그 실향민들이 대거 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숫자를 대략 300만 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48년에 태어난 44만 명의 그 신생아 중에서 1년 동안에 사망할 그 확률이 사망한 숫자가 물경 그 18만 명, 40%에 육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해방 이후에 한국 사회의 그 환경은 매우 열악하였고 질병 또한 만연하였습니다. 특별한 예로서 1946년도 5월에 부산에 이제 어떤 그 배가 도착을 하였는데 그 배 안에서 콜레라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배가 보름 동안 그 배에 승선한
승선자들이 내리지 못하였는데 이후에 그 콜레라가 한국 사회에 유행하여서 15,000명이 감염되었고 10,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 사회 혼란기와 더불어 전염병도 매우 유행을 하였는데요. 한국의 인구 증가를 보면은 이 도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1945년 이후 그 해방 이후 한국 전쟁기 전까지 급격하게 이 인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외부에서의 인구 유입이 급격하게 이루어진 결과인데요. 현재 1975년도에 3,500만 명이던 인구가 1995년도에는 4,485만 명. 작년의 인구를 보면은 거의 이제 5천만 명에 지금 육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시화가 진행되고 그리고 아파트 문화가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전염병사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 전쟁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쟁 기간은 생태 환경이 모조리 파괴되는 그러한 비상 상황입니다. 이때 그 외부에서 수많은 원군들이 한국에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이때 또한 전염병 또한 치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의 풍토병이었던 유행성 출혈열이 전 세계로 수출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한탄 바이러스로 인한 유행성 출혈열입니다. 사실 이 병의 기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지지 못했는데요. 이 증상을 보면은 고혈과 그다음에 혈관 기능 장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한 소변으로 다량의 그 단백질이 빠져나와서 결국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이었는데요. 실제 이것이 세계적으로 임상 증례가 보고된 것은 1930년대 러시아에 있는 아무르 강가에서 처음으로 러시아 병사에게서 발견되어서 증상이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1940년도에 만주 지역에서 다량 발생을 하였고요. 그리고 1950년 한국 전쟁 때 이 유행성 출혈열이 아주 극성을 부렸는데요. 특별히 1951년도에 그 미군 병사들 사이에서 이 병이 아주 유행을 많이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행군 사이에서 3,200명이 이 병으로 사망을 하였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유행성 출혈열은 중공군이 한강 이남을 넘지 못하는 그러한 수훈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은 당시 중공군 사이에 괴질이 번졌는데 이것은 한탄 바이러스라는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소련군과 중공군 그리고 유엔군 사이에서는 서로 세균전을 했다라는 그런 비난이 아주 들끓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유행 기전을 알지를 못했었는데 1976년에 이호왕 박사가 이것을 그 유행하는 기전을 발견을 하여서 어떻게 이 병이 전파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이 한탄 바이러스는 미국에도 가고 그다음에 중국에도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그 전쟁 후에 불결한 주거 환경은 한국인들을 매우 괴롭혔는데요. 1960년대에 한국을 생각하시면은 그 당시 한국의 소득이 100달러 이하였습니다. 68달러, 70 몇 불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당시에는 우리가 체육관도 못 지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장충 체육관을 그 필리핀에 있는 자본과 기술로서 지었다고 하죠. 그 정도로 한국이 매우 어려운 가난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뭐 제대로 예방 접종하기도 어려웠던 시절이었고 당시에도 영유아 사망률은 그렇게 낮지는 않았습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이 1960년대 한국에 1965년에 한국에 온 세계보건기구 WHO의 기록에 따르면은 당시 한국인들의 기생충 감염률은 지역에 따라서는 뭐 90%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충 감염률은 평균 50% 이상이었고, 그리고 십이진장충의 경우에는 30%.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기생충이 왜 문제냐면은 이들이 영양소를 빨아먹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죠. 또한 당시에 그 결핵 감염률도 매우 높아서 1966년도에 그 조사 자료에 따르면은 5세 인구의 5세 이상 총 인구의 2,400만 명 중 감염자가 65%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그 숫자의 성인들이 감염이 되어 있었고, 실제 발병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124만 명에 이르는 결핵 왕국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한국이 오늘날 이렇게 경제 개발로 인해서 성장을 했는데요. 질병에 대해서 또한 그 의학과 과학의 발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20세기는 정말 과학의 세계라고 할 만큼, 또한 의학의 세계라고 할 만큼 눈부신 성장을 하였는데요. 세균을 바로 발견한 것입니다. 사실 세균이라는 말은 박테리아라는 말에 대한 그 번역어인데요. 이 박테리아는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그 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세포로서 완전한 그 세포 기관을 보유했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갈 수 있고, 질병의 원인과 결과를 이 세균을 발견함으로써 실험적으로 재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예방접종도 모두 다 이 세균의 발견으로서 가능해진 건데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그 독일의 로버트 코흐가 결핵균을 발견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후에 탄저균, 폐렴 쌍구균, 파상풍균 등 이 사람의 병원 세균들이 이제 속속들이 이제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현미경의 광학기구의 발달에 따라서 이렇게 사진까지 찍게 되었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콜레라균, 대장균, 살모넬라균, 포도알균 이런 것들이 속속들이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러한 그 균들이 사실은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박테리아의 대부분이 사실은 피부나 인간의 구강이라든가 또는 대장, 질 이런 곳에 존재하면서 사실은 인간과 공생하는데 몇몇 균들이 치명적인 질병을 발생시키는 것이었죠. 그래서 현재는 이 박테리아들을 유전공학에서 이용을 해서 항생제라든가 의약품을 생산하는데 이제 이용을 할 정도로 이 세균학이 발달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바이러스도 발견이 되었는데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차이는 뭐냐면, 박테리아는 단독으로 살아가는 게 가능하지만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숙주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기생의 아주 최고봉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바이러스는 동물, 식물 또는 그 세균, 박테리아 자체의 그 살아있는 세포의 기생을 해야 되고, 세포 안에서만 증식이 가능한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이 숙주 속에 기생하는 바이러스의 그 모습도 이제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그 모습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제일 이러한 그 세균학과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발달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제 면역학 또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역학이라는 것은 그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대한 방어 체계와 그 질환을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그 1796년 에드워드 제너가 우두법을 발견하면서 천연두를 예방하면서
이제 시작된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때는 뭐 세균이라든가 뭐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개념조차 없을 때 경험으로서 이제 시작된 것들인데요. 이제는 그 학문이 매우 발달해서 면역 체계를 조작하는 그러한 그 수준까지 이제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면역학의 발달은 그 예방 접종의 발달과 궤를 같이 하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연구자로서 이제 파스테르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파스테르는 광견병을 예방하는 그 접종을 만들면서 균의 독성을 약화시켜서 몸에 주입하면은 이 몸의 면역력이 생긴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백신을 이제 만들어서 오늘날 그 영유아 사망률을 떨어뜨리는데 아주 혁혁한 공헌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홍역, 풍진, 볼거리, 소아마비 이러한 그 백신들이 속속 발견이 되어서 발명이 되어서 이 영유아에 대한 예방 접종을 실시해서 유아 사망률이 아주 급격하게 감소하는 떨어지는 그러한 그 공헌을 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그 세균학과 면역학의 발달로 인해서 그 가장 많은 혜택을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그 가장 큰 사건을 들자면은 저는 그 항생제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초의 항생제는 페니실린인데요. 그 1928년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실제 그 상용화되기 시작한 것은 1943년에 이르러서 다른 분에 의해서 그 상용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연쇄 상구균이라든가 뇌수막염균, 임질균, 디프테리아균이 아주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세계 대전에서 수많은 병사들의 그 감염병에서 생명을 구한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이 바로 이 페니실린입니다. 그래서 이 해방 이후에 이 페니실린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수많은 목숨을 살리게 되는데 사실 그러나 그 당시에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페니실린을 구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또 천연두도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천연두 예방 접종을 했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이 불주사라 그래서 어렸을 때 누구나 다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예방 접종의 결과 이 천연두가 오늘날 이제 박멸이 되었다고 하죠. 그러나 사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1,000만 명이 넘는 천연두 환자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50년도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제 박멸 계획을 이제 시작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발견된 사례가 1977년 소말리아에서 천연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2명이 발생을 했는데 물경 5만 5천 명에 대해서 이 천연두 백신을 접종시켜서 더 이상 확산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 이제 3년 동안 발견이 되지 않아서 1980년도 들어서 공식적으로 천연두가 박멸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전 세계에 공포하게 돼서 요즘은 어린아이들이 이 천연두 백신을 맞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강대국들이 이 천연두 세균을 지금 실험실에서 계속 배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세균전이라도 벌어지게 된다면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천연두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보다 어린 세대들은 이 천연두에 대한 백신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그 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70년대 이후에 경제 개발이 아주 급속도로 이루어져서 그 경제가 발전됨에 따라서 전염병의 유행이
그 이전보다는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어떤 그 세균학의 발전이라든가 그런 면역학의 발전도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이렇게 전염병이 감소하게 된 원인은 바로 생활 환경의 개선에 있습니다. 즉 위생이 강화된 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하수도 보급이 이제 늘었고요. 지금 현재 전국이 상하수도를 지금 다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 60년대나 70년대까지만 해도 그 보급이 매우 미미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생활 여건이 향상되면서 잘 먹고 잘 살게 됨에 따라서 면역력이 아주 좋아진 거죠. 영양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면역력도 강화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예방 백신을 보급을 해서 어린아이 영유아기에는 이 백신을 모두 맞게 해서 맞지 않으면은 이제 초등학교를 갈 수가 없게끔 지금은 이제 법제화되어 있는데요. 자,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보건 교육도 많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이 질병의 기전이라든가 이 위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 국민이 교육과 그다음에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상식들이 매우 풍부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모든 전염병들이 다 극복되었다라고 생각한 바로 그 무렵, 그야말로 천연두가 박멸되었고 지구상에서 사라졌고 대부분의 백신이 개발되었고 인류가 의학과 과학의 힘으로 전염병에 대해서 승리했다라고 자만하는 그 순간 새롭게 나타난 질병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에이즈라고 잘 아시는 병입니다. 1980년도에 들어서 이제 처음 이제 그 증례가 보고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의학적인 그 기록조차도 없었고 처음 보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흑사병이라는 그러한 그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남의 나라 일인 줄 알았는데 1985년도에 와서는 한국에서도 이 감염된 사람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세계 의학계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그 백신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치료제가 이제 그 동안에 그 30년에 걸쳐서 그 개발이 되어서 현재는 그 잘만 약을 잘 복용하고 섭생만 잘한다면은 이 병에 걸려서 25년까지도 그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에이즈라는 병은 지금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아프리카에 있는 침팬지로부터 인간에게 넘어온 바로 그야말로 종을 타고 넘어온 질병이기 때문에 인간에게서는 그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그 질병이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때 사스가 유행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그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보였는지 아마 여러분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사스는 그 이제 우리나라 말로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이라는 그 앞 글자만 따서 이제 사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것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발견된 것이 홍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2003년도 홍콩에서 이제 발견이 되어서 전 세계를 거의 패닉 상태에 몰아갔던 이유는 그 증상이 그 발전되는 게 너무나도 급격하게 그 빠른 시간 내에서 사람을 사망하게 이르기 때문에 그 전 세계 의료진들을 아주 그 당혹스럽게 만들었는데요. 네, 여기에 보면은 그 WHO에서 만든 그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 3월 17일서부터 4월 28일까지 그 환자가 늘어나는 수가 아주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은 발생 환자 수고요. 그 다음에 이 초록색은 사망한 그 이제 치료된 환자 수고요. 그 다음에 이 맨 밑에 있는 이제 갈색은 이제 사망자 수입니다. 사실 그렇게 사망자가 사실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처음 보는 그러한 그 질병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그 사람들이 많이 놀랬고요. 그래서 한국의 경우도 그 당시 사스가 유행했을 때 2003년도에 그 해양과 공항 그 검역소에서 89만 명을 검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입국자 23명망에 대해서 추적 조사를 해가지고 이 그 자택 격리를 2,290명을 했고 격리 후송은 72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국립검역소와 보건소 그리고 전국 응급의료기관의 네트워크가 정말 최초로 해방 이후 최초로 이렇게 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방역 체계가 가동이 되었는데요. 공식적으로 사스가 한국에서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는 그 사스가 이제 사스가 발생해서 이제 그 발생한 그 빈도에 따라서 이제 이 지도를 그린 건데요. 이제 중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이 이제 캐나다, 북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그다음에 러시아, 그다음에 남미까지 거의 전 세계에 걸쳐서 아프리카하고 그 인도 하고 그 중앙아시아를 제외한 그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그러한 질병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그 바로 몇 년 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인데요. 2008년도와 2009년도에 대유행을 해서 사망자를 냈던 바로 신종플루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이제 돼지독감이라 그래서 스와인플루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냐하면은 그 멕시코에 있는 그 돼지 농장에서부터 처음에 이제 발병을 해서 이제 전 세계로 퍼졌기 때문이죠.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 돼지독감이 발생하게 된 그 경로가 다 밝혀졌습니다. 바로 그 돼지 농장 근처에서 수도원에 있던 수녀님께서 바로 그 증상이 발현되기 전에 그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내리셔서 이제 숙소에 돌아온 다음에 이제 그 고열이 나고 했는데 그 비행기를 같이 타고 온 150여 명들 중에서 상당수가 같이 이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정말 그 수많은 그 한국인들이 이 신종플루에 걸리게 되었고요. 사망자도 거의 뭐 100명에 육박하도록 1년 동안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돼지가 추출이 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그 스와인플루라는 이름 대신에 이제 신종플루라는 그런 이름으로 바뀌어서 부르게 되었지만은 사실은 돼지 독감이 맞는 거죠. 돼지에게서 돼지가 앓던 독감이 인간에게 전염되면서 이제 탄생한 새로운 그 인플루엔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소개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조류 독감입니다. 지금 조류 독감은 현재도 그 중국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어서 사실은 언제 이게 한국에 반입될지 모르는 그런 전염병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조류 독감이 그 악명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바로 1918년에 유행하였던 스페인 독감이라고 있는데 그 스페인 독감의 그 정체가 바로 이 조류 독감이라고 합니다. 즉 그 조류에게서 온 이제 그 인플루엔자인데요. 당시 1918년에 그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 가까이 이 질병으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그 인플루엔자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21세기에 다시 이제 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국
남쪽에서 이제 굉장히 불결한 상황에서 그 가금류, 즉 닭을 포함한 그 조류를 갖다가 이 관리하다가 그 관리자가 이 질병에 걸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급격하게 주위에서 그 감염이 되는 것인데요. 올해도 또 이 조류독감이 중국에서 지금 발생해서 중국 전역을 지금 휘두르고 있습니다. 중국도 굉장히 지금 초긴장 상태에서 이거를 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질병의 네 번째로 소개할 수 있는 것은 아열대성 전염병입니다. 1988년도 이제 그 세계 여행의 자유화가 이루어진 이래로 많은 한국인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아프리카 오주도 갔다 오고 남미의 오주도 갔다 오고 전 세계 방방곡곡을 한국인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던 풍토병들에 걸려서 귀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앓는 것은 물론이요, 그 질병을 널리 이제 한국에 퍼뜨리게 되는데요. 정부의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 댕기열이라는 것은 그 모기로 인한 아열대 지방에 있는 풍토병인데요. 그 모기로 인한 이 질병이 사실은 그 한국에서는 그리 그 흔한 질병이 아닙니다. 그 전까지는 그야말로 여행의 자유화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뭐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질병인데 이것이 2010년에는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125명까지 이 질병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콜레라 같은 경우는 19세기에 이제 괴질로 그야말로 조선 말기의 사회에서 100만 명 이상의 그 사망자를 냈던 그런 무시무시한 질병이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그야말로 그 환경이 좋아지고 그 의학과 과학이 발달한 21세기 한국에서도 여전히 그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바로 콜레라 발생 지역에 다녀왔던 그런 한국인 여행자들에 의해서 이 질병이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 같은 경우는 162명이 콜레라에 감염이 여전히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8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어느 특정 지역에서 콜레라가 대유행한다 그러면 한국에 언제든지 이것이 유입되어서 확산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질병들이 귀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말라리아입니다.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1990년대 이전에 이미 80년대부터 거의 그 사라졌습니다. 사실 저도 그 어렸을 때 이제 학질이라고 이제 한의학에서는 학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이 학질에 걸려가지고 그야말로 막 한여름인데도 막 벌벌 떨면서 그 괴로웠던 기억이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굉장히 60년대나 70년대에는 되게 만연했던 그런 질병이었는데 이 방역이 발달하면서 사실 남한 사회에서는 거의 사라졌던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990년대 후반, 95년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그 휴전선 지역을 중심으로 이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연구하신 분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북한의 대홍수가 난 것이 1995년도에 대홍수가 났다고 합니다. 북한은 지금 자원이 풍부하지 못하니까 또 주로 이 연료를 산에 나무를 해서 그거를 이제 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둥산이 많고요. 홍수가 날 경우에는 이게 그 물을 잡아주는 나무가 없기 때문에 대홍수로 쉽게 번집니다. 사실 비는 남한과 북한이 비슷하게 왔는데
북한의 경우는 이제 숲이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대홍수로 번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홍수 때 거기 있던 그 말라리아 그 균과 모기들이 대거 이 남한으로 남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휴전선 근방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처음에는 파주 지역에서 발생했다가 지금은 일산과 그 김포시까지 매년 그 말라리아 환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사망자까지 이 말라리아로 인해서 사망자까지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집만 깨끗하게 청소하고 깨끗하게 지낸다고 해서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 집을 깨끗하게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이웃도 같이 잘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북한이 저렇게 그 질병과 전염병에 가득 찬 사회로 남아 있는 이상 우리의 안전은 늘 위협받고 있다는 거죠. 이 말라리아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21세기 들어서 아주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20대와 60대에 아주 특히나 이 질병이 급증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 10만 명당 90명이 발생을 하고 10명이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과 같은 사회에서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냐 하면은 결핵약의 내성을 가진 그러한 결핵균들이 이제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핵균주가 그에 감염이 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2011년도에는 결핵으로 사망한 사람이 340명에 이른다고 제가 보고서에서 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보면은 2001년부터 지금 2012년까지 결핵 환자로 신고된, 그러니까 실제 상황보다는 숫자가 좀 적을 겁니다. 신고된 거니까요. 보면은 사실은 이것이 아주 어떻게 보면은 좀 급증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독성이 강한 약에 대한 내성을 가진 그러한 균들이, 즉 이 결핵균도 진화하고 있는 거죠. 약으로 다스려지던 결핵균들이 그 약에 대한 내성을 가진 새로운 균들이 나타나면서 더욱더 치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이제 한국 사회에 새롭게 나타나는 또는 기존에 이미 사라졌거나 다 정복되었다고 생각하던 그러한 질병들의 귀환을 이제 살펴보셨고요. 이거는 사실 전염병은 아닙니다. 당뇨병은 전염병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날 와서 당뇨병이 21세기 들어와서 거의 폭발이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이 당뇨병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 당뇨병은 이제 생활습관병의 대표적인 질환인데요. 이제 과잉 섭취와 운동 부족. 이제 물론 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당뇨병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많이 먹고 또 하루 종일 앉아서 책 읽고 이렇게 글 쓰는 사람들, 이렇게 운동 부족인 사람들에게는 이 비만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장애 증후군이라고 해서 당뇨병, 고혈압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만 특별히 당뇨병이 아주 폭발적으로 이제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병의 문제는 뭐냐면은 기존의 전염병은 이거는 이제 국가적인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남에게 이걸 전염시키는지라 국가가 강압적으로 그 사람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병원에 입원시키고 격리시키고 이게 가능한데 이 당뇨병이라는 것은 사실은 개인의 질병이고 이것이 전염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생활 습관으로 인한 질병이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이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당뇨병으로 인해서 의료비가 아주 굉장히 상승하고 있거든요.
전염병이 21세기에 와서 사실 20세기 후반에 거의 대부분의 전염병에 대해서 다 밝혀졌고 인간이 이것을 그야말로 대부분 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21세기 들어와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과거의 그 경험들을 정리를 해서 그 정보화, 데이터화를 하면은 현재의 문제점이 보다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만년에 가까운 역사를 이제 쭉 뭐 거칠게나마 이제 그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결국은 그 전염병이 인간을 습격해서 인간 사회를 그야말로 패닉에 몰고 가게 되는 그러한 그 원인은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바로 그 환경의 변화입니다. 생태 환경이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이 아주 급격하게 달라졌거나 또는 인간의 생활 습관이 이제 바뀌게 된 것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생활 습관이 달라지면서 또는 그 인간이 살고 있는 그 생태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새로운 질병이 나타나고 또 새로운 그 전염병이 나타나서 인간이 굉장한 그 고통을 받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역사 속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양에서는 일찍부터 이 전염병에 대한 예방책들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거의 뭐 매뉴얼처럼 역병이 발생하면은 전근대 사회의 경우에는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그 해당 질병이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럴 때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금기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마을마다 방을 붙이거나 그 지방 수령들에게 그거를 알려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도록 했습니다. 나름대로. 물론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받는지는 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중세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역병에 대해서 무엇인가 어떤 대책을 세워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이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서양의 경우는 18, 19세기에 국민국가가 발생하면서 그 전염병을 갖다가 관장하고자 하는 그 방역 체계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양 검색을 강화하고 뭐 이런 것들을 시행하면서 이제 상당히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의학은 사실 20세기에 들어서 뭐 그야말로 비약적인 발전이라고 하는 말이 그 적절할 정도로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그 예방 백신 덕분에 영유아 사망률이 급락해서 인간의 평균 수명이 매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946년에 태어난 어린아이의 40%가 사실은 사망을 했는데 오늘날의 그 사망률은 뭐 그야말로 1000명당 뭐 2~3명 이 정도로 그 매우 줄어든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전염병, 다른 말로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이 감염병이 발생하는 인자는 사실은 숙주, 인간의 몸, 그 다음에 그 미생물, 즉 세균, 그 다음에 이들이 발현하게 되는 그러한 그 특수한 환경이 이 세 가지 요소가 적절하게 그 배합이 되었을 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균이 우리 몸에 왔다고 해서 질병이 다 그 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미생물이 숙주에 들어왔을 때
세 가지 증상, 세 가지의 형태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제 정착해서, 즉 그 숙주에 아주 잘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거의 서로 한 몸이 되어서 사는 거죠. 사실 우리 그 위라든가 우리 몸 속에 그 박테리아라든가 이런 미생물의 그 수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인간의 몸의 몇 프로를 형성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 몸에 박테리아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와 이제 공생 관계에 있는 그러한 그 정착의 단계에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감염 증상으로 나타나는 이제 그 우리가 이른바 세균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 병원균이라고 이러는 것들이 바로 이 감염을 시키는 건데요. 여기에는 이제 불연 감염과 그 현증 감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 불연 감염은 무엇이냐면은 그 감염이 되었는데, 세균이 감염이 되었는데, 즉 보균자죠. 보균자인데 증상은 없는 겁니다. 거의 뭐그 금강 체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역사상 전염병이 돌아서 뭐 온 가족이 몰살했다거나 또는 뭐 한 마을이 다 초토화됐는데도 혼자 살아남아서 옆집 뭐 우리 집 그 사망자들을 다 그 장례 치러주고 그런 그래서 효자 열전에 나타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실은 바로 그 불연 감염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증상이 드러나지 않지만 돌아다니면서 그거를 사실은 다 퍼뜨리는 거죠. 그런 사람 그 불연 감염의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가 아프다고 해서 발열이 나거나 구토가 나거나 설사가 나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그 감염 상태를 이제 현증 감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언제 그야말로 한두 명이 아픈 그런 것이 아니고 수만 명이 한꺼번에, 수천 명이 수만 명이 한꺼번에 증상을 드러내서 알아누워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그러한 그 역병의 형태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바로 이 생태 환경의 변화에 많이 기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우리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한국이 이제 세계화가 돼서 전 세계에서 여행자가 오고 또 한국인이 전 세계로 여행을 가고 있다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전 지구에서 유행하는 유행병은 언제든지 한국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의 조류 독감이 이제 언제 한국에 도착하는가 하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시간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국가의 방역이 이제 중요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한국 기후가 지금 급격하게 아열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겨울에 더 추워지고 뭐 이상 기후가 많이 발현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미 한국이 아열대화되고 있다라는 것은 식물 그야말로 어류의 변화라든가 남해와 동해나 뭐 서해 이렇게 가보면 벌써 어종들이 다 변했다라고 그러죠. 아열대성 어류들이 대거 정착해 있고 온대성 어류들이 이미 다 사라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도표에서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쯔스 가무시병 같은 경우는 거의 6% 이상 나오고요. 렙토스피라피 같은 경우에는 4% 이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인구가 온도가 1도 증가하면서 그 전염병의 발생 빈도가 훨씬 더 이제 늘어나고, 또한 아열대성 전염병이 이제 상존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다음에 이것은 이제 물론 전염병은 아닙니다만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해방 이후 그야말로 서양에서는 300년에 걸렸다는 산업화를 우리는 사실은 60년 만에 산업화와 정보화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사회 변동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라는 것은 사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까 제가 말라리아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소외 지역이 바로 우리와 인접해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만약에 이것이 계속 이 북한과 이제 통일이 되었을 때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한반도가 사실은 지금 우리가 반도라고 하지만 한국이 반도 국가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섬이나 마찬가지거든요. DMZ와 그다음에 그 삼면이 바다인 그 효과로 인해서 사실은 뭐 일본과 마찬가지로 섬인데 비행기 이외에는 이 그 한국을 떠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제 통일이 되면은 정말 진정한 대륙과 연계된 그런 상황이 돼서 이 이제 그 전염병의 경로도 다르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시대가 이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한 이제 그 20세기, 21세기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이제 새로운 전염병이 이제 그 인류를 이제 놀라게 했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은 바로 그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변종 바이러스의 그가 언제든지 출현해서 우리를 습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인플루엔자를 실험실에서 만들어서 했더니 전혀 새로운 변종을 만들었다는 그런 기사가 뜬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 과학 실험, 의학 실험에서 얼마든지 변종 바이러스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그야말로 그 사악한 집단에게 넘어간다든가 또는 이게 잘못된 관리로 인해서 이것이 그 민간에 퍼지게 됐을 때는 정말 그 상황은 정말 상상을 넘는 끔찍한 그러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그 상상해서 만든 영화라든가 뭐 이런 소설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것들은 그 동물의 장기 이식으로 인해서 감염되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감염되는 상황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무균 돼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인간의 장기 이식을 하려고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그 1992년도와 3년도에 그 실험 그 비비 원숭이, 개코 원숭이라고 하는 그 원숭이를 그 실험 대상으로 해서 그 간을 이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결과 2명이 이제 그 이식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그 26일 하고 70일 뒤에 이 환자들이 다 사망을 했는데 이 해부를 해보니까 온몸에 그 원숭이들이 갖고 있던 그 바이러스가 온몸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몸에는 발견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들이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그 장기 이식이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돼지에서 인간의 몸으로 왔을 때 과연 이것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는 그 결과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제 그 천연두균을 이제 강대국들이 세균전에 쓰려고 지금 보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쟁이 나면 앞으로 이제 그 전쟁이 나면은 이 세균전이 대대적으로 사용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그 어떻게 그 면역력을 가지지 못하는 그러한 그 감수성이 예민한 그러한 그 숙주들이 대거 가지고 있는 그 한국 사회의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그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지금 뭐 꼽히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생각을 해보면은 항상 인류는 그 질병과 같이 살아왔고 사실 전염병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해서 이 정도로 그 질병을 그야말로 컨트롤하는 시대는 사실은 20세기 들어서 처음 맞았던 것이고요. 그때 인류가 굉장히 좀 방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지금 과학자와 의학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질병들이 앞으로 더욱더 인간이 관리할 수 있는 상태로 될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인류 문화가 우주 가을의 성숙한 문화권으로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이때에는 선천의 모든 악업과 신명들의 원한과 보복이 천하의 병을 지어낸다고 하셨는데요. 다가올 병난의 문제는 인류 역사와 대자연의 섭리를 바탕으로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겠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거나 외면할 것이 아니라 깊은 관심을 갖고 대처하며 준비하는 자세, 그것이 보다 성숙한 모습이 아닐까요? 시청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